영화는 핵겨울, 미친 맥스의 사막, 돌연변이 좀비 황무지를 그리지만 실제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생존이 어렵습니다. 할리우드는 핵 종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인 폭발부터 살펴봅시다. 핵폭탄이 터지는 장면은 모든 영화에서 나옵니다. 먼저 열폭풍이 닥칩니다. 1억 도의 불덩이가 섬광과 함께 터지며 보호 없이 보면 눈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강한 공기 압력과 충격파가 몰아치고 지상 폭발로 땅이 깊게 파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악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도 저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은 종말 대비로 빈티지 납 냉장고를 비싸게 샀지만 음식엽 독성 납 문제는 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냉장고 안에 숨어서 폭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인디애나 존스가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에서 했던 것처럼요. 그 영화 못 보셨나요? 걱정 마세요. 완전히 잊어도 될 영화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 누클리아 폭발을 견디는 건 불가능하며 이 지점에서 영화의 논리가 무너집니다. 우선 방사능으로부터 의미 있는 보호를 받으려면 납이 몇 피트 두께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초기 열폭풍에 의해 여전히 익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음속 충격파로 익은 당신 몸이 공중에 떴다가 다시 땅에 세게 떨어질 겁니다. 시속 760마일 속도에서 당신의 모든 것은 미세한 액체로 으깨집니다. 하지만 그 단계조차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냉장고는 열폭풍에서 거의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파괴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면 영화들이 핵폭발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격패는 실제로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단계로 파동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이고 이것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음의 단계로 파동이 다시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 폭발이 저기압 버블을 만들어 초기 충격파 후 잔해를 다시 안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밖으로 튕겨나가도 대부분 다시 안으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폭발로 죽지 않아도 할리우드는 보통 당신이 살아남았다고 암시하죠. 폭발이 잦아들고 먼지와 잔해가 가라앉으면 생존자들이 도시로 나오지만 이는 각본가의 환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훨씬 더 파괴적이고 무섭습니다. 핵폭발은 한 번의 폭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수천 개의 불길을 일으키죠. 열펄스는 수마일 내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여 자동차, 건물, 나무 등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도시와 모든 것이 동시에 불타오를 겁니다. 불길이 거대한 화염폭풍이 되어 허리케인급 바람을 만들고 산소와 잔해, 사람들까지 빨아들입니다. 도시는 스스로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드레스덴과 도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핵무기는 이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아도 안전하지 않으며 불타는 도시에 갇혀 공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황량한 불모지는 없습니다. 즉각적 결과는 열기, 연기, 붕괴와 불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몇 시간 내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영화처럼 처음 폭격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영화는 첫 핵무기 발사 후 연쇄적으로 이어진다고 자주 그려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나 홈벅스 오피스 미니 시리즈를 보면 알 수 있죠. 영화 바이 돈스 얼리 라이트스에서는 미국이 먼저 핵 공격을 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핵 보복을 한다고 나옵니다. 이걸 데드 핸드라고 부르며 작동 시 세상은 방사능 지옥이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게 데드 핸드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하진 않아요. 이건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한 각색일 뿐이며 데드 핸드란 명칭은 러시아 군사교리에서 실제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 용어는 2009년에 데이비드 E. 호프만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책 제목으로 멋지게 만들어낸 말입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것은 페리미터 시스템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1980년대 러시아가 미국의 기습 핵 공격으로 중앙지휘부 파괴와 보복 불능을 걱정해 개발됐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자동 종말 기계와 달리 페리미터 시스템은 사실상 비상시 백업 장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습 공격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가 즉시 모든 협상력을 잃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항상 사람이 작동시키는 것이었고 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은 멈출 수 없는 기계가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폭발 방향뿐만이 아닙니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트릭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 커다란 하얀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걸 본다면 아마 방사능 낙진을 걱정하게 될 겁니다. 마치 모든 온라인 댓글러들이 다크 나이트 라이즈 마지막에 고담에 일어났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크리스토퍼 놀란에게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줘야 합니다. 배트맨이 도시를 인질로 잡는 데 사용된 핵무기를 폭파시킬 때 말이죠. 버섯구름이 하얀 이유는 폭발의 강한 열로
물 입자가 증발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고담시가 바람 방향 때문에 정말 운이 나쁘지 않은 이상 실제로는 안전할 것이고 방사능 낙진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방사능 낙진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방사능 낙진은 핵 폭발로 오염된 잔해가 폭발력에 의해 멀리 운반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위험이 폭발 지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강력한 폭탄이라면 방사능 먼지를 폭발 지점에서 훨씬 멀리까지 퍼뜨려서 여러 도시 떨어진 곳에서도 치명적인 방사선 피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트맨이 물 위에서 폭탄을 터뜨렸고 범위도 좁아 고담 시민들은 탈모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화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화에서 폭탄의 폭발 방향이 6마일로 명시됐기 때문에 배트맨이 그 위험 구역을 제때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할리우드와 비디오 게임은 핵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으려면 방사능이 줄 때까지 수세대 동안 방공호에 숨어야 한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다른 대표적 핵 미신입니다. 방공호는 약 2주만 머물도록 설계됐습니다. 핵폭탄이 바로 위에 떨어지면 수마일 지하에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방공호는 핵폭발 자체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방공호는 단지 공기 중에 남아있는 방사성 낙진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폭발과 낙진에서 살아남는다면 인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뜻이죠. 정말 그럴까요? 매드맥스, 헬, 프로그타운 등 다양한 영화를 보며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핵 종말 후 인간은 기형 돌연변이 아기나 출생을 못 견디는 아기를 낳게 될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지구를 지배할지 우리가 번식 자체를 못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도 또 다른 신화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반박됐습니다. 1991년 원자폭탄 생존자의 자녀들 유전학적 연구 논문이 이를 입증합니다. 현재 결과에 따르면 피폭자 자녀들 사이에서 염색체 이상 빈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나 다른 생물들은요? 1950, 60년대 거대 곤충 영화와 고질라까지요. 할리우드는 핵에너지로 괴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정말 사실일까요? 다행히도 가장 암울한 방식이지만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라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생명체에 미쳐 괴물처럼 변하거나 원자 숨결을 내뿜진 않습니다. 현실은 훨씬 잔인합니다. 대신 그들은 공격적이고 암성 종양이 생깁니다. 방사능 노출로 극심한 유전적 돌연변이가 생긴 동물들은 대개 고통스럽게 빠르게 죽지만 더 미묘하고 덜 위험한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25년 동안 핵 재해 현장의 생태계를 연구한 생물학자 티모시 마소 교수의 말에 따르면 작은 영향이나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들도 있어서 이런 돌연변이들은 생명체를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분의 손가락, 이상한 혹, 다리나 날개의 비대칭 등 다양한 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동물은 방사능이 강한 환경에 적응해 더 잘 살아남기도 합니다. 체르노빌 나무 개구리는 체르노빌 밖에 같은 종보다 피부색이 평균 44% 더 어둡고 이는 이온화 방사선 처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크레더블 헐크처럼 방사능 힘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열폭발과 낙진 외에도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핵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자기 펄스. 전자기 펄스는 실제로 핵폭탄이 터지면 전기 혼란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기 펄스 효과는 핵무기가 대기권 상공에서 폭발할 때만 발생합니다. 이것은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중요한 줄거리 요소이고 상징적인 비디오 게임인 골드나이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위성은 상층 대기에서 핵무기 폭발로 전술 지역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핵 공격이 효과적일까요?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고 전력망이 꺼지는 모습은 할리우드의 과장이라 안심하셔도 됩니다. 전력망은 일상적 정전에도 대비해 중복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 발전소 변압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전력망이 마비돼도 전담 인력이 투입되면 몇 달 내에 복구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열폭풍이나 낙진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핵폭발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말하자면 폴아웃이나 매드맥스 같은 작품이 제대로 그려냈을까요? 핵전쟁 후 우리는 사막에서 커스텀 한로드를 몰며 베트남 전쟁총을 쏘고 본데이지 앤 디시플린, 도미넌스 앤 서미션, 세디즘 앤 메소키즘 복장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할리우드 제작자들과 달리 생각합니다. 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사막 전투와 대조적입니다. 과학자들은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계가 훨씬 더 추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대 1억 5천만 톤의 연기가 방출되면
지구가 새 빙하기에 들어서고 자외선 수치도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세계의 최악이 될 겁니다. 진정한 매드맥스 팬이라면 이미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핵 아포칼립스는 매드맥스 이후 발생하며 핵전쟁이 핵겨울을 거쳐 핵여름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이 완전히 새로운, 훨씬 더 심각한 빙하기는 계절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 빙하기는 약 30년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매드맥스는 후속작에서 노인이거나 여전히 얼어붙은 시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규모 핵전쟁의 실제 결과일 것입니다. 이는 더 데이 애프터나 스레즈처럼 더 암울하고 액션보다는 현실에 초점을 맞춘 핵전쟁 영화에서 묘사된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단순하지 않으며 엄청난 검은 연기가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날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례가 없어 아무도 지구가 얼마나 변할지 모릅니다. 랜드 핵정책연구원 에드워드 가이스트 박사의 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핵전쟁이 어떨지에 대해 엄청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실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핵무기가 그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1940년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은 약 2만 톤의 트리니트로톨루엔 위력이었습니다. 차르 폼바는 약 5천만 톤 위력으로 가장 큰 핵무기입니다. 가이스트가 말했듯이 우리가 논의한 이론 대부분은 두 폭탄이 만든 틀에서 출발해 현대 핵무기 데이터를 토대로 추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지구의 종말이나 핵겨울, 영구적인 피해로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핵무기가 필요할까요? 폭탄 하나나 소규모 핵전쟁만으로 세상이 끝나진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수백 개의 핵무기가 도시에 떨어질 때 시작됩니다. 수천 개의 탄두가 동원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면적인 핵전쟁은 과학자들이 현실적으로 대기 중에 충분한 양의 연기가 방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구가 완전히 살 수 없는 곳은 아니지만 수십억 명 인구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종말을 즉시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문명이 먼저 무너집니다. 진짜 위험은 돌연변이 좀비 사막 영화 속 종말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전면 핵전쟁은 할리우드 영화보다 훨씬 느리고 파괴적일 것입니다. 진짜 핵공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